안녕하세요. 벚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깊은 산 아래 자리한 현감댁은 언제나 고요하고 단정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가장 끈 것은 정실 부부 윤설과 윤석의 금슬이었다. 새벽이면 윤석이 먼저 일어나 다실에서 은은한 차를 끓이고 윤설은 가늘게 풀린 머리를 가지런히 묶으며 다실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 윤석은 늘 아내의 세심함을 칭찬했고 윤설도 남편의 고든 마음을 진심으로 아꼈다. 하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종종 속삭였다. 우리 고을에서 저 부부만큼 사이좋은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 평판이야말로 갈등의 씨앗이었다. 첩 연홍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을 씹어 삼켰다. 연홍은 원래 기녀 출신이었다. 절세의 미모로 이름을 날렸고 3년 전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 첩으로 들어왔다. 처음 2년 동안 윤석은 연홍의 방을 자주 찾았다. 그녀의 검은고 소리에 취하고 그녀가 따르는 술잔을 기꺼이 받았다. 연홍은 그 시절을 잊을 수 없었다. 나으리가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 눈빛, 자신을 위해 비단을 사오던 그 발걸음. 그때는 시어머니도 연홍을 귀하게 대했다. 나으리의 총애를 받는 첩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본래 가문을 중시하는 분이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적자는 반드시 정실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연홍이 아무리 총애를 받아도 정실 윤설의 자리를 넘볼 수는 없었다. 세월이 흐르며 윤석의 발길도 점점 뜸해졌다. 변화의 시작은 작년 겨울이었다. 윤석이 과거 급제 후 처음 맡은 송사에서 억울한 백성을 구해냈을 때 윤설은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나으리,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 한 몸 바쳐 나으리를 돕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석의 마음이 움직였다. 연홍의 화려한 미모는 눈을 즐겁게 했지만 윤설의 지혜와 내조는 마음을 든든하게 했다. 윤석은 관직 생활의 고단함을 윤설과 나누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연홍의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시어머니의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연홍에게 좋은 옷감을 내려주지 않았고 명절 음식도 먼저 윤설에게만 보냈다. 연홍은 처음엔 참으려 했다. 정실과 첩의 자리가 다르고 세월이 지나면 남자의 마음도 변하는 법이라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어느 날 윤석이 윤설의 머리칼을 직접 빗겨주는 모습을 본 순간 연홍의 속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 빗질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정성, 존중, 그리고 오랜 믿음이 담긴 손길이었다. 자신이 한때 누렸던 총애는 이제 완전히 윤설의 것이 되어 있었다. 연홍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 이빨이 부딪힐 만큼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맺혔으나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날 밤 연홍은 방 안에서 비단이 찢어지도록 주먹을 쥐며 속삭였다. 저 여자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야 나으리의 눈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 질투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집착으로 변했다. 연홍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윤설을 제거할 방법을 고민했다. 직접 해치면 의심을 받을 것이고 명예를 더럽혀야 집안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었다. 연홍은 밤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혔다. 윤설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하녀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약점을 찾으려 애썼으나 윤설은 흠잡을 데 없이 행동했다.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하녀들에게 너그러우며 시어머니를 공경했다. 어느 날 저녁 연홍은 마을 밖 주막에서 술을 파는 과부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옆 고을 양반댁에서 정실이 쫓겨났다는 것이다. 다른 사내와 사통했다는 소문이 퍼져서였다. 과부가 덧붙였다. 글쎄요. 누가 보았다는 둥 마는 둥 소문만 무성하였다 하더이다. 연홍의 눈빛이 번뜩였다. 소문이면 되는구나. 연홍은 그날 밤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의 실마리를 잡았다. 아직 어찌할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윤설의 명예에 흠을 내야 한다는 방향만은 분명해졌다. 그녀는 이제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언젠가 윤설에게 약점이 생기는 순간 그때 모든 것을 쏟아부을 작정이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연홍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봄이 깊어질 무렵 윤설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속이 미식거리고 입맛이 없어졌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보름이 지나도 증세가 계속되자 하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윤설은 조심스럽게 의원을 불렀다. 며칠 후 고을의 의원이 현감댁을 찾았다. 의원은 윤설의 맥을 짚어보더니 환한 얼굴로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희태입니다. 그 말에 윤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다. 즉시 하녀들을 시켜 구기자 대추, 인삼을 듬뿍 넣은 보양탕을 매일 다리게 했다. 비록 연홍을 총애했으나 적자는 정실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극진히 보살폈다. 윤석도 아내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다. 저녁이면 손수 따뜻한 차를 다려왔고 무거운 물건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다. 설아, 몸 조심하시오. 이제 그대 혼자 몸이 아니지 않소? 윤설은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기쁜 소식은 연홍에게 전해졌다. 하녀가 웃으며 말했다. 작은 마님 들으셨습니까? 마님께서 아기를 가지셨답니다. 연홍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경사로구나. 그러나 하녀가 나가자마자 연홍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저 여자가 아이까지 낳으면 나는 영영 잊힐 것이다. 아니, 이 집안에서 내 자리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연홍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회가 왔다. 바로 지금이 윤설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예전에 주막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마을 밖에 약초꾼이 하나 산다는 것, 그자가 온갖 약초를 다루되 용도를 묻지 않는다는 것. 다음 날 새벽 연홍은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 산기슭 움막에 사는 약초꾼 서치복을 찾아갔다. 서치복은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내였다. 연홍은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약초가 있다 들었소. 구할 수 있겠소? 서치복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것은 부자라 하는 것이오. 매우 위험한 것이라 함부로 쓸 수 없소. 얼마면 되겠소? 은자 단양. 연홍은 망설이지 않고 품에서 은자를 꺼냈다. 서치복은 은자를 받아들고 움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종이 봉지를 가져왔다. 이것을 음식에 한 꼬집만 넣으시오. 무치에 가까워 알아차리기 어렵소. 그러나 이 일은 아무도 모르셔야 하오. 나도 당신도. 당연하지. 내 입만 다물면 모두 평안하니라. 연홍은 봉지를 품에 넣고 서둘러 움막을 나섰다. 이제 실행에 옮길 사람이 필요했다. 하녀 중 가장 욕심 많고 입이 가벼운 자, 바로 막순이었다. 막순이는 돈이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연홍은 막순이를 방으로 불렀다. 문을 닫고 은자 선양을 내밀었다. 이 돈 내가 가져도 좋다. 다만 한 가지만 해주면 된다. 막순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았다. 무엇이든 분부하십시오. 마님께서 드시는 보양탕에 이 가루를 한 꼬집만 넣거라. 아무도 모르게. 막순이는 봉지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이것이 혹여 해로운 것은 아닙니까? 연홍은 차갑게 웃었다. 해롭긴 아무도 죽지 않는다. 다만 몸이 약한 이는 잠시 앓을 뿐이지. 내 입만 다물면 모두 평안하고 너는 빚에서 벗어나는 게야. 막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탐욕에 굴복했다. 은자를 품에 넣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미 양심의 가책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윤설은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보양탕을 마셨다. 구기자와 대추가 달콤하게 우러난 국물이었다. 윤설은 아기를 생각하며
한 모금 한 모금 정성스럽게 마셨다. 그러나 반그릇을 넘기자 갑자기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다. 으윽 배가. 윤설은 손을 떨며 이불을 움켜쥐었다. 하녀들이 다급히 달려왔고 시어머니도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설아, 무슨 일이냐? 윤설은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고통에 몸을 비틀며 신음만 흘렀다. 연홍은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달려오는 척하며 외쳤다. 형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조용히 막순이를 쳐다보았다. 막순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으나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새벽 윤설은 아이를 잃었다. 방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연홍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윤설이 아이를 잃은 후 한 달이 지났다. 윤설은 여전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몸도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기력도 없어 보였다. 윤석은 아내를 위해 좋은 약재를 구하려 애썼고 시어머니도 보양식을 계속 챙겼다. 설아, 너무 상심하지 말거라. 몸부터 추스르는 것이 먼저다. 예, 어머님, 죄송합니다. 윤설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자신의 탓 같아 괴로웠다. 연홍은 이 기간 동안 조용히 다음 계략을 준비했다. 유산 사건만으로는 윤설을 쫓아낼 수 없었다. 더 결정적인 타격이 필요했다. 그러나 급하게 움직이면 의심을 살 것이었다. 연홍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윤설의 명예에 금을 내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작은 소문부터였다. 연홍은 마을 장터에 나가는 하녀들에게 은근슬쩍 말을 흘렸다. 요즘 마님께서 약초 장수를 자주 부르신다고. 그 약초 장수가 젊은 사내라고. 하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장터에 나가서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작은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조금씩 퍼져나갔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였으나 반복되면서 조금씩 색이 달라졌다. 마님이 젊은 약초 장수와 자주 만난다더라. 왜 굳이 젊은 사내를? 연홍은 이 소문이 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실제로 약초 장수를 현감댁에 자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윤설이 부른 것이 아니라 연홍이 몰래 부른 것이었다. 약초 장수 김서방은 순박한 사내였다. 그저 장사가 잘 되는 것이 고마울 뿐이었다. 김서방은 일주일에 2-3번씩 현감댁을 찾았다. 연홍은 일부러 그가 윤설의 처소 근처를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녀들에게 말을 흘렸다. 저 약초 장수 자주 오는구나. 마님과 이야기도 자주 나누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연홍은 조금씩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하녀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연홍의 말이 반복되자 조금씩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홍은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김서방이 약재를 가져왔을 때 연홍은 일부러 윤설을 마당으로 불러내게 했다. 윤설은 몸이 불편했지만 마당으로 나왔다. 김서방은 정중히 약재를 보이며 설명했다. 이것은 당귀입니다.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둘은 잠시 약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극히 평범한 대화였다. 그러나 연홍은 멀리서 하녀들을 불러 세웠다. 저것 좀 보거라. 마님께서 저 사내와 웃으며 이야기하시네. 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오래 이야기하시네. 저렇게 다정하게. 하녀들은 그제야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다. 사실 윤설과 김서방은 그저 약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연홍의 말을 듣고 난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하녀들은 부엌에서 수군거렸다. 마님께서 저 약초 장수와 자주 만나시는 것 같구나. 오늘도 한참 이야기하시더라. 약 이야기겠지만 조금 이상하긴 하구나. 연홍은 이 대화를 듣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소문의 씨앗은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윤설과 약초 장수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할 것이었다.
연홍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속삭였다. 조급하게 굴 필요 없다. 천천히 확실하게 소문이 퍼지면 그때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다. 두 번째 계략은 이미 시작되었고 윤설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다시 두 달이 흘렀다. 윤설과 약초 장수에 대한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다. 처음엔 약재 때문에 자주 만난다던 말이 점점 과장되었다. 현감댁 마님이 젊은 약초 장수와 수상하다더라. 유산한 뒤로 더 자주 만난다던데? 아무리 약재가 필요해도 그렇지 저렇게 자주 부를 일인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설이 장터에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낙네들은 눈을 피했다. 윤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다. 하녀에게 물었으나 하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윤석도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으나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다. 설아,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시오. 그대를 아는 나는 그대를 믿소. 고맙습니다, 나으리. 그러나 연홍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소문만으로는 윤설을 쫓아낼 수 없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했다. 연홍은 마침내 가장 위험한 계략을 실행하기로 했다. 어머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어머님께서 쓰러지시면 그 누명을 마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이지. 연홍은 다시 한번 서치복을 찾아갔다. 이번엔 더 교묘한 독을 구했다. 낭독이라는 약초였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심한 복통과 혼절을 일으키는 독초였다. 서치복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으나 은자를 받고 약초를 건넸다. 이번에는 더 조심하시오. 들키면 목숨이 위태롭소. 걱정 마시오. 아무도 모를 것이니. 연홍은 이번에는 직접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막순이를 다시 이용했다. 막순이는 이미 한 번 죄를 지은 터라 거부할 수 없었다. 게다가 첫 번째 일 이후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날 밤 연홍은 막순이를 불렀다. 막순아, 이번에는 어머님의 약에 이것을 넣거라. 막순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예, 그것은 너무 큰일 아닙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다. 며칠 앓으실 뿐이야. 그리고 내가 거부하면 지난번 일을 모두 털어놓을 것이다. 그럼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겠지. 막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 봉지를 받았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고 손은 쉼없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평소 윤설이 정성껏 끓여 올리는 약을 드셨다. 윤설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직접 약을 다렸다. 이 사실을 연홍은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윤설이 약을 다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막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낭독 가루를 약에 넣었다. 한 꼬집, 아주 작은 양이었지만 충분했다. 막순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윤설이 올린 약을 드셨다. 설아, 내 정성이 고맙구나.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어머님. 윤설은 공손히 절하고 물러났다. 그러나 한 시즌쯤 지나자 시어머니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으윽 배가. 하녀들이 급히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윤석과 윤설도 급히 달려왔다. 윤설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어머님, 어찌된 일입니까? 연홍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하녀들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님께서 무엇을 드셨지? 마님께서 올리신 약을 드셨습니다. 약을? 연홍은 놀란 듯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리고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약에 무엇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 말에 하녀들이 술렁였다. 윤석은 눈을 부릅뜨고 연홍을 노려보았다. 연홍, 함부로 말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나으리. 다만 어머님께서 마님의 약을 드신 후 쓰러지셨기에. 의원이 도착해 시어머니를 진찰했다. 맥을 짚어보던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독초의 기운입니다.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윤설에게 쏠렸다. 윤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었다. 저는 그저 평소처럼 약을 달았을 뿐입니다.
그럼 누가 독을 넣었단 말이냐? 윤석이 소리쳤다. 윤설은 말문이 막혀 눈물만 흘렸다. 연홍은 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시어머니는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의원이 해독제를 쓰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기력이 많이 쇠했다. 집안은 침통한 분위기에 잠겼고 모든 시선은 윤설에게 향했다. 윤석은 처음엔 아내를 철석같이 믿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설아, 나는 그대를 믿소. 그대가 그럴 리 없소. 나으리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윤석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님께서 약초 장수와 수상하다던 소문이 유산하신 후로 행동이 이상하셨다지 않습니까? 어머님께 독을 드렸다니. 윤석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다. 그러나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까지 수군거렸다. 현감댁 마님이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더라. 왜 그러셨을까? 아이를 잃은 뒤 마음이 뒤틀리셨나 보지. 윤석은 혼란스러웠다. 아내를 믿고 싶었으나 증거들이 너무 많았다. 유산, 약초 장수와의 소문, 그리고 이제 독살 시도까지.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다. 설이가 정말로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왜 이런 일들만 계속 벌어지는가? 연홍은 윤석의 이런 약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윤석이 혼자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을 때 연홍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으리 혹여 제가 감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은 피곤한 눈빛으로 말했다. 무슨 말이오? 사실은 형님께서 저를 예전부터 미워하셨습니다. 설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오. 그러합니다. 저도 그리 믿고 싶습니다. 하나 형님께서 아이를 잃으신 뒤로 더욱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저를 불러 꾸짖으시고 몇 차례는 저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였다. 윤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소. 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나으리께서 형님만 보시니 저는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연홍은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흘렸다. 윤석은 흔들렸다. 그는 연홍을 거의 찾지 않았고 모든 관심을 윤설에게만 쏟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어쩌면 윤설이 연홍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홍은 더 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마님께서 약초 장수와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여 나으리께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은 아닐는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윤석이 버럭 소리쳤으나 연홍의 말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연홍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죄송합니다, 나으리.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윤석은 혼자 남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고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다. 그의 마음도 구름처럼 어두워졌다. 설아, 그대가 정말로 그런 것이오? 아니면 내가 그대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오?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윤석이 급히 달려가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설이는 어디 있느냐? 윤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방에 있습니다, 어머님. 그 아이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몸조리가 먼저입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 그 아이가 나를 죽이려 했어.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기침을 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와 진정시켰다. 시어머니는 겨우 진정했으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다. 윤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으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편 윤설은 자신의 방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다. 하녀들도 그녀를 피했고 식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으리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나 윤석은 더 이상 그녀의 방을 찾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고 마음은 점점 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연홍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린 후 이틀이 지났으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시어머니는 윤설을 보는 것조차 거부했고 하녀들도 윤설의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윤설은 자신의 방에 갇혀 지내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잠도 오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닷새째 되는 날 시어머니는 윤석을 불렀다. 목소리는 약했으나 단호했다. 서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머님, 윤설을 내보내거라. 저 아이가 이 집에 있는 한나는 편히 잠들 수 없다. 하오나 어머님, 아직 확실한 증거.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소리쳤다. 내가 그 아이가 달인 약을 먹고 쓰러졌다. 의원도 독초라 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 내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진정하라고?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또다시 기침을 했다. 윤석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선택해야 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윤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날 저녁 윤석은 윤설을 불렀다. 윤설은 희망을 품고 나왔다. 어쩌면 남편이 자신을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였다. 나으리 부르셨습니까? 윤석은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설아 미안하오. 그 한마디에 윤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으리,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시니 그대는 이 집을 떠나야 하오. 나으리 저를 쫓아내신다는 말씀입니까? 윤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석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다. 잠시뿐이요. 모든 것이 밝혀지면 다시 부르겠소. 나으리,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윤설은 울부짖으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러나 윤석은 그 손을 뿌리쳤다. 설아, 이것이 최선이요. 어머님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만. 나으리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윤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윤석은 그 눈물을 보지 못한 척 고개를 돌렸다. 내일 새벽 떠나시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윤설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윤석은 방을 나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은 떨리고 있었다. 윤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울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웠다. 시어머니는 하녀들을 시켜 윤설을 끌어내라고 명했다. 하녀들이 윤설의 팔을 붙잡았다. 윤설은 저항했으나 힘이 없었다. 놓으세요. 나으리, 어머님. 윤설은 울부짖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으로 끌려 나왔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녀들은 그녀를 밀어 대문 밖으로 내보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윤설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러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녀들도 안타까운 표정이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 대문은 쾅 하고 닫혔다. 윤설은 대문을 두드렸으나 열리지 않았다. 나으리.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저 여자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던데 약초 장수와 바람났다지 않나? 쯧쯧, 저런 계집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었다. 윤설은 그 모든 모욕을 견디며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윤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얇은 치마 저고리만 걸친 채로는 추위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산길로 향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친정은 너무 멀고 이 추위에. 윤설은 방향도 모른 채 걸음을 옮겼다. 눈은 그녀의 머리와 어깨 위에 쌓였고 발은 얼어붙기 시작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윤설은 아무 방향도 없이 산길을 걸었다. 눈은 그녀의 머리와 어깨 위에 쌓였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는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손발은 감각이 없어졌고 입술은 파랗게 얼어붙었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는 듯 아팠다. 다 끝났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낮게 중얼거렸다. 집안에서 쫓겨났고 남편은 자신을 믿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했다. 갈 곳도 없었다. 해는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산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었다. 윤설은 비틀거리며 걸었으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다. 그녀는 큰 바위 옆에 쓰러졌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녀를 용서하십시오. 윤설은 돌아가신 부모를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눈은 계속 내려 그녀의 몸을 덮었다. 호흡은 점점 느려지고 의식은 흐릿해졌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구나. 그때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 묵직한 발자국 소리였다. 윤설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려 했으나 힘이 없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으르르릉. 윤설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눈을 뜨니 거대한 그림자가 눈앞에 있었다. 호랑이였다. 노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줄무늬가 선명하고 어깨가 산처럼 넓은 거대한 호랑이였다. 으아. 윤설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포에 몸이 굳어버렸다.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 발소리 하나하나가 윤설의 심장을 두드렸다. 이제 정말로 죽는구나. 윤설은 눈을 질끈 감았다. 죽음을 기다렸다. 그러나 예상했던 고통은 오지 않았다. 대신 뜨거운 숨결이 얼굴에 닿았다. 호랑이가 그녀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으르릉.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윤설은 두려움에 떨며 눈을 살짝 떴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호랑이는 갑자기 몸을 돌려 몇 걸음 걸어갔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다시 낮게 울었다. 윤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인가? 호랑이는 다시 걸었다. 몇 걸음 가고는 돌아서서 윤설을 바라보았다. 분명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윤설은 믿을 수 없었으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것이었다. 으윽. 윤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손발은 감각이 없었고 온몸이 떨렸다. 한 걸음 내딛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눈 위에 쓰러졌다. 아! 호랑이는 돌아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낮췄다. 윤설은 공포에 질렸다. 이제 물어뜯는구나. 그러나 호랑이는 그녀를 물지 않았다. 대신 등을 내밀었다. 마치 타라는 듯이 윤설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털을 움켜쥐었다. 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호랑이의 등에 매달렸다.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윤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은 귓가에서 울부짖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제발 조금만 더. 윤설은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소나기에 힘이 풀렸다. 그러나 그때 호랑이가 멈춰섰다. 동굴 앞이었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춰 윤설을 내려놓았다. 윤설은 그대로 동굴 바닥에 쓰러졌다. 동굴 안은 놀랍게도 따뜻했다. 바람이 들지 않았고 바닥에는 마른 풀과 낙엽이 깔려 있었다. 여긴 어디? 윤설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다. 호랑이는 동굴 입구를 확인하고는 다시 그녀에게로 왔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 누워 자기 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며 윤설의 떨림이 조금씩 멈췄다. 윤설은 호랑이의 털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버렸지만 짐승은 그녀를 구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호랑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조용히 눈을 감고 그녀를 지켰다. 밤이 깊어지며 바깥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으나 동굴 안은 평온했다. 윤설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호랑이의 체온에 기대어 잠들었다. 살아남았다.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했다. 아침이 밝았다. 동굴 입구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눈보라는 멈췄고 밖은 고요했다. 윤설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손발은 여전히 시렸다. 그러나 살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윤설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호랑이가 깨어날까 두려웠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윤설은 호랑이를 자세히 관찰했다. 거대한 몸집, 선명한 줄무늬, 그리고 순간 그녀의 눈이 멈췄다. 호랑이의 앞다리에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다. 깊고 길게 패인 흉터였다. 이 상처는 윤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상처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 흉터를 만져보았다. 호랑이가 눈을 떴다. 윤설은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은 온화했다. 윤설은 천천히 다시 흉터를 쓰다듬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13년 전 봄이었다. 윤설이 바람을 쐐겸하여 산책을 나갔다. 계곡을 따라 걷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끼익끼익, 가늘고 약한 울음소리였다. 소리를 따라가자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가 있었다. 앞다리가 덫에 끼어 피를 흘리고 있었다. 새끼 호랑이는 윤설을 보고 으르렁거렸으나 힘이 없어 보였다. 아이고, 불쌍하게. 윤설은 두려웠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덫을 풀었다. 새끼 호랑이는 물어뜯으려 했으나 너무 약했다. 윤설은 치마를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다. 아파도 참아야 해. 금방 나을 거야. 며칠 동안 윤설은 몰래 그곳에 가서 약초를 발라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새끼 호랑이는 처음엔 경계했으나 점차 그녀를 믿기 시작했다. 상처가 다 나았을 때 윤설은 말했다. 이제 가도 돼. 산으로 돌아가. 새끼 호랑이는 윤설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앞다리에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이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다. 내가 그때 그 아이구나. 윤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했다. 마치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나를 기억해줘서, 나를 구해줘서. 윤설은 호랑이를 껴안고 울었다. 호랑이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혀로 핥아주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버렸지만 이 짐승은 10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녀를 구했다.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구나. 윤설은 쓸쓸하게 웃었다. 호랑이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다. 보름쯤 지났다. 윤설은 동굴에서 호랑이와 함께 지냈다. 호랑이는 토끼나 꿩을 잡아다 주었고 윤설은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으나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나으리 왜 저를 믿지 않으셨을까요? 윤설은 밤마다 남편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호랑이는 그녀 곁에 누워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윤설은 동굴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호랑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그녀의 곁에 머리를 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윤설도 호랑이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동굴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두 생명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한편 현감댁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윤설이 떠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 윤석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아내를 떠올렸다. 설아 내가 잘못했소. 미안하오. 그는 후회에 잠겨 지냈다. 연홍은 이제 정실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윤석은 그녀를 찾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기력만 쇠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홍은 하녀 막순이를 불렀다. 막순이는 며칠 동안 불안한 표정으로 지내고 있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다. 연홍이 그런 막심을 보니 불안함이 몰려왔던 것이다. 막순아, 내 입만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 알겠느냐? 연홍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하오나, 마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마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셨는데 입 다물라고 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너도 끝이야. 독을 넣은 것은 내 손이니까. 연홍은 막순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막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윤석이 서 있었다. 그는 우연히 지나가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던 것이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것이냐? 윤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연홍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으리 이것은 독을 넣었다고? 누가? 어디에? 윤석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막순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으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똑바로 말해라. 막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님의 보양탕에 독초를 넣은 것은 저입니다. 연홍 마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뭐라고?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의 약에도 제가 독을 넣었습니다. 모두 연홍 마님의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에 비친 그림자도 거짓이었습니다. 연홍 마님께서 사람을 시켜 등불로 그림자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약초 장수와의 소문도 연홍 마님께서 저희에게 퍼뜨리라 하셨습니다. 마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저희가 꾸민 일입니다. 윤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연홍은 뒷걸음질치며 변명하려 했다. 나으리, 저는 나으리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닥쳐라. 윤석은 분노로 떨며 연홍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종이 봉지가 나왔다. 독초가루가 남아있었다. 또 서랍에서는 서치복과 주고받은 은자 장부가 나왔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연홍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다. 소란을 듣고 시어머니도 하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왔다. 무슨 일이냐? 윤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윤설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홍의 꾸민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다. 그럼 내가 무고한 며느리를 쫓아낸 것이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윤석은 즉시 관아에 연홍을 고발했다. 원님은 사건을 조사한 후 연홍에게 곤장 100대와 유배형을 내렸다. 독살 미수와 무고죄는 중죄였다. 연홍은 형을 받으며 비명을 질렀으나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약초 장수 김서방도 불려와 조사를 받았으나 그는 연홍의 계략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밝혀져 방면되었다. 형을 마친 후 연홍은 집에서 쫓겨났다. 얼굴은 초췌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거지처럼 마을을 떠났다. 윤석은 그 길로 하인들을 모아 외쳤다. 당장 마님을 찾아라. 산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라.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수군거렸다. 그럼 마님은 정말로 무고하셨던 거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윤석은 밤낮으로 산을 헤매며 아내를 찾았다. 설아, 어디 있소?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윤설은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가 심했던 날 그녀가 산으로 향한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미 얼어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으리,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 마님께서는 아마 안 된다. 설이는 살아있을 것이오. 반드시 찾아야 한다. 윤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산을 헤매며 아내를 불렀다. 후회와 죄책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도 방에서 눈물을 흘렸다. 내가 윤설이를 죽인 것이구나. 그 착한 며느리를. 집안은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찼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윤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또 보름이 지났다. 윤석은 매일 산을 헤맸으나 윤설을 찾지 못했다. 그는 점점 수척해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다. 시어머니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매일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윤설아, 미안하구나. 정말로 미안하구나. 그날도 윤석은 수십 명의 하인들과 함께 산 깊은 곳을 수색했다. 그들은 산 정상 근처까지 올라갔다. 그때 한 하인이 소리쳤다. 나으리, 저기 동굴이 있습니다. 윤석은 급히 달려갔다. 커다란 동굴 입구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호랑이 발자국이었다. 하인들이 말렸으나 윤석은 멈추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동굴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 윤설이 있었다. 설아, 윤석은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았다. 윤설은 놀라 깨어났다. 나으리,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분명했다. 살아있었다. 윤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하오, 정말로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의심했소. 윤설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으리, 어떻게? 미안하오. 모든 것을 알았소. 연홍의 짓이었소. 그대는 아무 잘못도 없었소. 윤설은 연홍의 짓이었다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윤석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윤설은 눈물을 흘렸다.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다. 그때 하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윤설 뒤편에 있는 거대한 호랑이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호랑이다. 하인들은 창을 들었다. 그러나 윤설이 급히 손을 들어 막았다. 안 됩니다. 이 호랑이는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설은 호랑이 앞에 섰다. 호랑이는 사람들을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으나 윤설을 해치지 않았다. 이 아이가 저를 구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을 뻔한 저를 이곳으로 데려와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윤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도 윤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사나우면서도 지혜로워 보였다. 정말로 짐승이 사람을 구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10년 전 제가 이 아이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윤설은 호랑이에게 다가가 앞다리에 흉터를 쓰다듬었다. 호랑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구나. 사람보다 나은 짐승이로다. 윤설은 호랑이를 껴안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고마웠어. 정말로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호랑이는 윤설의 손을 혀로 핥았다. 그리고 천천히 동굴 깊은 곳으로 물러났다. 윤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다. 잘 지내. 오래오래 건강하게. 윤설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호랑이도 한번 낮게 울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은 장엄하고도 슬펐다. 윤설은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억지로 일어나 마당까지 나와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윤설이 급히 부축하려 했으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설아, 이 어미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 말 한마디 믿지 않고 너를 죽음으로 내몬 이 어미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윤설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일으켰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믿지 않았구나. 소문만 듣고 내 눈을 보지 않았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울었다. 윤설도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다. 윤석도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어머님, 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고맙구나, 정말로 고맙구나. 그날 밤 온 집안은 윤설의 귀환을 축하하며 등불을 밝혔다. 시어머니는 손수 윤설의 방을 정돈하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다. 예전보다 더 깊은 애정으로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찾아와 사죄했다. 마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소문만 믿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설은 그들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때로는 눈보다 어둡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봄이 왔고 산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윤설은 가끔 산자락에 올라 호랑이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그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멀리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드니 저 멀리 바위 위에 호랑이가 서 있었다. 석양을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은 신령스러워 보였다. 너구나. 윤설은 손을 흔들었다. 호랑이도 한번 낮게 울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윤설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호랑이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 후 사람들은 그 산을 호산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런 말이 전해졌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어찌 사람이 질투에 눈이 멀어 악을 저지르겠는가. 윤설은 가끔 산을 향해 미소 지었다. 바람이 불면 마치 호랑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그때마다 속으로 말했다.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로 간직했다. 억울함은 언젠가 밝혀지고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그리고 사람보다 때로는 짐승이 더 의로울 수 있다는 부끄러운 진실을 담은 이야기로